교수님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요, 전립선암의 원인이 뭐고 또 어떤 증상이 있고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립선암은요, 여러 가지 발생에 대해서 구구한 설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는 가장 중요한 게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인적인 인자 그리고 환경 인자가 전립선암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로는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될수록 암의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 또 인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우리 그 스웨덴, 스칸디네비아에 있는 사람들의 발병률이 가장 높고요. 미국에 있는 조사를 보면 흑인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 백인, 그다음 히스패닉이라고 남미 사람들, 그다음 아시아인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 가족력, 또 이 지방이나 유제품 같은 음식 섭취, 비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립선암의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적인 인자. 사실 암이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암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전립선암은 약 한 10%에서 유전적 성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의 발병률이 3배까지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암이 있으면 반대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 생길 확률이 4배가 높아요. 근데 특히 이게 암은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할수록 유전적 요인이 높은데요. 직계 가족 중에서 전립선암이 70대에 발병을 했다면 우리 아버지가 70대가 되셨을 때 전립선암이 발병을 했다면 상대적인 아들의 위험도는 4배입니다. 4배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60대에 전립선암이 발병이 돼서 이미 돌아가셨다. 그럼 5배입니다. 아버지가 50대에 암이 생겼다. 이건 이제 거꾸로죠. 50대에 그 환자분들이 암이 발생을 하면 아들은 바짝 신경을 써야겠죠. 이 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7배의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전립선암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립선암 위험도가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8배, 가족력이라 함은 식구 중에 3명의 전립선암이 있거나 부계나 모계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암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딴 사람보다 8배가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요. 55세 이하의 젊은 나이에서 암이 발견된 사람들의 40%는 이거는 본인이 뭘 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계 내력입니다. 바로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내인적 인자로 나이입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암의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사실은 40대 미만에서는 굉장히 드물지만 50대 이후부터는 발생 빈도가 올라가서 60대, 70대가 되면 암이 빠른 속도로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미국은 전립선암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그 진단이 되고 있어서 이 전립선암과 연령에서 아직 정확한 게 그럼 나이가 들수록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로 평균 연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정말 빠른 속도로 제가 보기엔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우리나라 남성의 암 사망률의 1위가 아마 미국처럼 전립선암이 될 거로 생각되고요. 아까 제가 인종 말씀을 드렸어요. 인종에 따라서 전립선암은 차이가 납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스칸디나비아에 사는 사람들, 미국은 흑인, 백인,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인종 간의 발병률 차이가요. 백인보다 흑인에서 암 사망률이 2배가 높습니다.
그 다음이 호르몬입니다. 전립선암도 가장 중요한 발병 인자가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 전립선암의 빈도가 연령이 증가될수록 증가되지만 또 이것도 재밌는 게 남성 호르몬은요, 전립선암이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은 자꾸 떨어지죠. 또 하나는 전립선암이 심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남성 호르몬을 비교해 봤더니 거꾸로 전립선암이 있는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더 낮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런 암의 진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립선암이 발생하는 데는 이런 남성 호르몬도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시기입니다. 사실 시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과를 먹고 똑같은 귤을 먹더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똑같은 비타민을 먹어도 사람이 흡수에 되는 데 따라서 그게 우리 몸으로 반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식성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시기를 했냐를 우리가 연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붉은 육류 또 고지방식 이 전립선암의 성장을 아주 촉진시킵니다. 그 반대로 저지방식 색깔 있는 뭐 과일, 채소 예를 뭐가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토마토, 또 수박, 또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이 그 전립선암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지역에 사는 식이섬유를 가진 사람, 특히 서구 식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립선암 발생이 증가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일, 토마토, 수박 이런 데는 라이코펜이라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또 녹차에 있는 카테킨, 포도 중에서도 붉은 포도 같은 것들이 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암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비만 얘기를 사실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정말 비만은 모든 병의 제가 친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만이 되게 되면요. 이 비만 자체가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 대사에 변화를 줍니다. 최근 들어서 연구를 보면 비만이 있는 사람의 전립선암의 위험성이 44% 정도 증가된다고 하니까 비만 되면 당뇨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고혈압도 생기고 하지만 전립선암에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한때 정관 수술이 전립선암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들이 아마 여기 들으신 분 많을 텐데요. 이 정관 수술은 전립선암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한때는 이 연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고요. 그다음 흡연인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흡연하고 전립선암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흡연 자체가 전립선암이 생긴 사람에 있어서의 암의 증가되는 속도를 좀 빨리 해준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금연하는 게 좋고요. 음주, 전립선암하고 사실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음, 폭음하게 되면 술이 갖고 있는 폐해, 또 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전립선암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은 하지만 그 정도로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술은 적절한 문제는 없고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하고는 사실 엄밀하게 전혀 관계는 없지만 증상이 비슷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암도 그렇고 전립선 비대증도 증가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립선암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빨리 치료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전립선암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피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허리가 아픈 거,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 다 틀렸습니다.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어요. 모든 암은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죠. 암이 이미 증상을 나타냈다고 하면, 특히 전립선도 전립선암이 증상을 나타냈다고 하면 최소한도 2기 이상 3기, 4기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증상을 알기 전에 규칙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전립선암이 왜 증상이 없냐 하면요. 전립선암은 주로 전립선의 그 가장자리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요도를 싸고 있는 주변 전립선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커져도 뭐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립선암은 전립선 바깥 조직에서부터 커지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많이 커져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배뇨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면 전립선암을 우리가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조기 진단일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직장 수지 검사, 또 그다음 가장 중요한 피 검사, PSA 검사. 제가 이건 전립선 비대증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는 멀티 파라메트릭 MRI라고 MRI를 찍어서 암의 유무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조직 검사에서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암이 전립선 안쪽으로 자꾸 파고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 결국은 전립선 비대증처럼 소변 나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막겠죠? 그러면 소변도 가늘어지고, 또 소변에서 피도 나오고, 또 이게 전립선이 주변에 있는 이제 정낭 쪽으로 침범하게 되면 그 정낭이 뭐냐면은 정액을 모아놨다가 우리가 사정할 때 사정관을 통해서 정액이 나오니까 정액에서 피도 섞여 나올 수 있고, 이게 방광 경부를 압박해서 올라가게 되면 과민성 방광 증상 같은 소변도 가늘게 보고 뚝뚝 끊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게 좀 심해져서 전립선 양쪽 옆으로 우리가 발기를 일으키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침범하게 되면 드물지만 발기부전도 올 수 있고요. 뭐 이 정도 되면 다른 증상도 나타나지만 이제 방광까지 침범해서 방광 입구를 이제 전립선암이 막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변이 잘 못 내려오니까 수신증이 생기서 콩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부종 같은 이제 심한 증상이 오는데 이 정도 되면 이미 뭐 뼈로도 전이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가 이제 뼈 말씀을 드렸는데 전립선암은 뼈로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뼈 안에 있는 조직들을 암 조직이 다 대체되기 때문에 뼈가 아주 수수깡처럼 푸석푸석해져서 빈혈이 올 수 있어요. 골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골반이나 주로 뼈 중에서 이 요추 또 이 척추뼈 쪽으로 전이가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이게 그쪽으로 가는 신경을 척추뼈 쪽으로 가는 전립선암이 커지면 신경을 눌려서 하지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골반 임파절 쪽으로 전립선암이 퍼지게 되면 하지 부종 같은 것들이 오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전립선암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진단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진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하고 관계없이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PSA라는 검사를 매년 일정 나이 때 해서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암에 가족력이 있는 남성 같으면 제가 보면 4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피검사에서 PSA 검사를 하고, 또 아버지가 전립선암이 있거나 형제가 있어서 위험도가 한 3배 이상 높은 분들은 최소한도 45세 이상부터는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도 50세부터는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전립선암을 얘기하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암이란 거는 완치란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 암,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완치가 되면 암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만 돼서 초기 치료만 하면 자신 있게 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아까 손가락으로 넣어서 직장 수지 검사, 정상은 여기 만지는 것처럼 보들보들하고 또 탄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가 만져봤을 때 암이 있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SA라는 검사, 또 전립선 직장 수지 검사, 또 초음파 검사, 어느 거 하나 괜찮다고 나는 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서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립선암을 해서 전립선에서 그 직장 수지 검사에서 딱딱하게 만져진다 했을 때 암이 나올 확률이 약 한 20에서 50% 정도 되고요. 또 PSA가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25%에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전립선 암 검사는 뭐 하나만 갖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전립선의 크기를 볼 수 있지만 전립선 암은 전립선의 크기 또 전립선 암의 모양이 나타나는지 보통 이거를 우리가 하이퍼 에코익 리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음영이 검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주변의 정낭, 방광하고 관계를 우리가 그 전립선 초음파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암이 좀 의심되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또 다 암이 아니라 임파종이 있다거나 전립선에 경색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한 20에서 50% 정도가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보를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조직검사입니다. 조직검사는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항문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전립선을 보면서 한 12군데 정도 가는 바늘로 조직을 띄어내서 그 조직에서 암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되는데, 요즘은 좀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MRI하고 이 초음파 검사하고 병합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보통 12부위 또 의심되는 부위를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찔러서 검사를 합니다. 사실 이 진짜 조직 검사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겁이 많이 나고 옛날에는 부작용도 많았는데 요즘은 당일날 아침에 병원에 와서 조직 검사하고 오후 한 4시 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부작용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아래가 불편하고 혈뇨가 조금 보일 수도 있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병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암이 있는지, 있으면 악성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병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병리 선생님들이 띄어낸 암을 보고 이 정말 무슨 암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암이면 이 암이 악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암의 악성도에 따라서 앞으로 이 환자의 우리가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예후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재발을 잘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뼈로 전이를 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후까지 살 수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암의 악성도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이제 그리슨 스코어, 그린슨 점수라는 것을 통해서 전립선 암은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데 이 점수가 1점부터 5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2점부터 10점. 이게 이제 6점일 때는 아주 예후가 좋고 7점 정도일 때는 악성도가 중간쯤 되고 8점에서 10점 정도 되면 악성도가 높아서 이 환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예후도 나쁘고 전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이 병기입니다. 병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던 그 흔히 말하는 1기, 2기, 3기, 4기 초기다 말기다 이러는데 사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TNM이라고 분류합니다. T는 뭐냐면은 암 자체가 암이 얼마나 크고 주변 조직으로 얼마나 침범했고 암이 전립선 안에만 있는지, N은 주변 임파선으로 전이가 얼마나 있는지, M은 원격 전이, 그러니까 뼈로 전이가 있는지 폐로 전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요. 자, 이런 병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MRI, 주로 이제 골반 MRI, 그다음 컴퓨터 뼈 스캔 같은 거를 시행합니다.
자, 골반 MRI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MRI를 주로 골반에 찍는 건데요. 이걸 찍음으로 해서 암이 전립선 안에만 있는지 주변 조직, 뭐 정낭이나 다른 조직으로 침범을 했는지 또 이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 커진 게 없는지를 봐서 우리가 병기 결정하는데 북소암인지 전이암인지를 구별하고요. 그다음 CT 촬영도 우리가 골반 CT, 복부 CT, 또 폐 CT를 찍어서 폐로 전이가 있는지 또 복부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립선암은 뼈로 사실 많이 전이가 돼서 이 본 스캔이라고 하는데 뼈 스캔이 중요합니다. 이 뼈 스캔은 뭐냐면은 엑스레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 진단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 두 사진은 정상적인 사람의 본 스캔입니다. 전신을 다 찍은 거죠. 그럼 이제 왼쪽 두 개는 저렇게 보이는데 오른쪽 두 개는 이게 이제 두 개가 앞면하고 뒷면입니다. 오른쪽 두 개는 전립선암이 뼈로 많이 전이된 사람입니다. 보시면 이쪽 골반뼈 이쪽 또 척추뼈 양쪽 어깨가 까맣게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립선암이 무엇이고 어떤 원인인자가 있고 또 우리가 시기가 어떤 것들이 암을 더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전립선암은 정말로 조기 진단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한 정말 몇 안 되는 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특히 가계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 검사 또 직장 수지 검사 전문가를 만나셔서 암을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원인과 증상 진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다음 주는 어떤 주제일까요, 그러면?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전립선암이 이제 진단이 됐잖아요. 네. 예, 다음 주는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정말 전립선암 치료도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니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